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거대한 철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가 합법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장영 박경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가운데 20건이 수의 계약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의 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계약 관행을 투명하게 정립해 특혜 시비를 막겠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현행법상에서도 천재지변과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그리고 긴급 행사와 비상재해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이 이 가운데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더구나 대통령실이 용산청사 공사를 영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논란을 빚었던 일도 있었던 만큼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계약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이다. 각자 도생을 넘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이런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사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대목과 관련돼서 서민지갑 털어 부자국간 채우기 정책을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민주당이 이걸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해서도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리고 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된다라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국민의힘은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혹평을 했는데요.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낸 논평에서 기본 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또 있지도 않는 민영화 괴담을 때마다 언급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에 나와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너무 이상적인 걸 많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다라고도 평을 했습니다. 연설 전반을 다 비판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연설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및 이 국회의원 소환제 등과 관련돼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하고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이제 동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좋은 방향이니까 참 저것은 좋은 이야기다.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한다 이런 뜻이라는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쳤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평론가의 시각이고 네. 저처럼 이제 비관적이고 좀 꼬아서 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게 이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부터 방탄 출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결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벗기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박수를 쳤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좀 낙관적이고 아름다운 해석인가 아니면 이렇게 좀 꼬인 해석인가 네, 청취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김민하 평론가는 두 가지 면모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백하자면 후자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해석을 접하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걸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개헌을 띄운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개헌안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장은 어쨌든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돼 있지만 네. 어느 시점에 가면은 또 개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선거 전에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이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헌을 둘러싸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가를 두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4년 중임제 얘기를 이제 좀 포석을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4년 중임제라는 게 여러 가지 개헌의 방향 중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4년 중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중임을 하면 총 8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이제 대선 출마나 이런 것들을 목표에 두고 좀 강력하게 리더십을 행사해 보고 싶다는 것 표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같은 당 안에서도 4년 중임제냐 아니면 뭐 이원집 정부제냐 여러 개헌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데 이런 것들 의견이 여러 개로 갈리는 것 이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막상 또 개헌하자는 얘기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직접 발의하기도 했었잖아요. 개헌안 발의하면 또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참 개헌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또 태풍 피해가 일본에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가 조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측의 교류 강화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현안 해결과 양국 관계 개선 및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토대로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 회담에서 추가적인 양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전기차 관련돼 있는 그 주제가 언급이 됐다고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오전에 한덕수 총리하고 일본에서 이제 둘이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보도가 되기로 이 자리에서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게 2024년에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가 돼야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는데 그때 이후 보도를 보니까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핵심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자회담에 임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한국은 계속해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우려를 제기를 해왔고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미국의 관점을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추가 설명을 했는데 즉 계속 한국의 요구는 듣고 있지만 명확하게 해결책이 이런 거다라고는 아직까지 얘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미국의 당국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교적 합법으로 보면 난 듣기만 했다. 이런 말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리스 그 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그럼 이제 지난 월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 중인데 이전에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이 표현이 됐던 그 미사일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 동해상에서는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등이 참여한 한미 해상훈련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주로 한미 훈련 전이나 또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불만을 표현해 왔는데 그러니까 훈련 기간 중에 발사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내일 한국을 찾아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인 해리스 부통령의 방안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명백한 것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요. 국정원은 다음 달 중순 또 다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초쯤까지 그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오늘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구가 완성됐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나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거론이 된 것은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또 추대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3년임을 하게 된다라고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동맹일 텐데 이 뭔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좀 회방을 놓는 듯한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겠죠.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 그리고 좀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간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을 겨냥하겠다. 이런 결국 이제 북핵 문제는 미국하고 풀어야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해석이겠죠. 우리를 패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황인데 이 소속 위원들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박성준 의원하고 원내 부대표단 함께 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사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막 조작 사과하라, 조작 방송 중단하라 이런 손피켓을 들고 박성재 사장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현장은 바리케이트로 출입이 통제된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유튜버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서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서 MBC의 편파 방송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민주당과의 정원유착 의혹에 대한 해명, 그리고 박성재 사장 사퇴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박성재 사장 면담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민주당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외교 논란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비서거 사용 이런 거에 대한 논란 대응을 위해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키로 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위원장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는다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위원은 이제 구성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는 전반적인 이런 논란과 함께 지금 이제 MBC를 겨냥한 정부 여당 측의 어떤 조치라든가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의 전반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인데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병석 의장은 퇴임하셨고 김진표 의장으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우신가 봅니다. 박병석 의장.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 3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취임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되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적극 중재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달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냐는 상당히 좀 의문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든지 표결 불참이라든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건 검토해 본 바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국회법에는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은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말거나 할 권한은 없다. 그런 재량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표결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국회의장실은 100% 또 이 해석에 동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항상 또 해임 건의안 낼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원이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신문을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1시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이 3차 가처분부터 5차 가처분까지 일괄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고 정진석 비대위에서도 국민의힘 전주의 김종혁 비대위원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이제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한 당원 개정이 일종의 소급 입법이고 이준석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일종의 처분적 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일련의 과정이고 당원 개정이다라고 반론을 했고 당원권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도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언제쯤 결론을 낼까요? 일단 서울 남부지법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인데요. 반드시 이 일정을 지키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당장 이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시간이 조금 걸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걸릴 걸 예상한 걸 보면 또 빨리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날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그 똑같은 상황일 것이냐 그건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의외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또 한 번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요.
원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리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징계 개시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좀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윤리위가 뭐 어떤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일단 윤리위는 이제 오늘 열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윤리위에서는 오늘 징계 논의를 하기로 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 반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한 거하고 수해 봉사 현장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 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문제는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징계 개시를 하는 방안을 결정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소명이나 이런 거를 듣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고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오늘 추가 징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큽니다. 다만 돌발적으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종의 그냥 상정을 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은 됐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계기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좀 미묘한 어떤 그 전선이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의견 차가 좀 있네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저급한 융단 폭격에 맞서야 할 우리 당의 몇몇 지도자급 인사들이 당의 위기 상황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방관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불리하다 싶으면 상대 진영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하나만한 양비론적 평론을 펼치다가 당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해외로 철수해버린다면은 그것은 동지로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샌님 같은 이미지 정치. 그때그때 간을 보다가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면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정치, 내부 총질에 익숙한 배신의 정치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던데 그걸 겨냥해가지고 일부러 더 강하게 비판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어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소한 건데요. 네. 검수완박,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두 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민주당이 볼 때는 이 일부 정치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나머지 부분들도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언론이 분석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제 뭐 이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 나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어젯밤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킨텍스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됐는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회이사직을 마친 뒤에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이 시기에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여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의 이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측근 모 씨를 직원으로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임금 9천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어떤 사업이나 이 경기도와 연관된 단체인 이 단체를 통해서 이 대북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검찰 움직임은 이재명 전 대표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8회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날 박경석 전장현 공동대표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수갑을 채운 채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퍼포먼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고 지하철 탑승 시위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박경석 공동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일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하신 이유부터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38번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장애인의 권리 예산만 유독 삭감하거나 그리고 동결시키고 법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을 그리고 자연증가분을 과대 포장해서 선정하고 있고 그래서 촘촘하게 두툼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 갔던 투쟁입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나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전 정부나 그 전 정부나 저희가 21년째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 정부에도 저희는 투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투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면 그나마 법적으로 강제된 예산 이외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요구해 오셨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은 이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더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비난하고 그리고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철창에 들어가서 수갑을 찬 모습으로 시위에 참석하셨던데요. 일종의 네네. 이제 퍼포먼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희들에게 불법에게는 처벌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고 예.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제인가 그래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네. 또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한 모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장애인의 권리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들을 밝히고 또한 지금 장애인들의 삶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철창과 그리고 또 수갑을 찬 이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구속 각오를 하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이제 결의를 보여주신 거라고도 보이는데요. 네네. 뭐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언급하셨으니까 좀 다시 한번 네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장현 지하철 시위는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표현 네.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의 중심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저희는 불법이 아니라 불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불법과 합법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대한민국 사회가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헌법에 보장한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지 그것이 이 지독한 불평등과 지독한 차별 속에서 놓여 있는 장애인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저희는 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절차들을 다 밟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매우 절망감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하든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에 와서 시위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국회 앞에 지금 600일 가까이 저희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정치가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정치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그리고 많은 약속을 했지만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제대로 없다라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같이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 뭐 집권 여당이니까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하고는 혹시 소통을 하거나 네. 뭐 예산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37차 탔을 때 국회 본당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저희의 요구안을 전달을 했고요. 구체적인 예산안도 다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 당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도 전달을 했었고요. 예.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도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장애인에 관련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 때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벌만 이야기하고 있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의힘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가서 저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반응 보인 게 있습니까? 오늘 시위를 하셨을 때? 없습니다. 뭐 전혀 이제 그냥 추석 때도 만나서 그 바다만 갔지 그 이후에 어떤 연락도 저희들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 네. 또 장애인 특별교통수당 도입 대수를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확정 고시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차, 2차, 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 지난 15년간 발표됐었습니다. 예. 5년간의 계획인데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예산 계획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저희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4차 계획은 그대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차별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기에는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계획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버스의 내구연한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멀쩡한 버스를 바꾸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네. 그 연차 계획에 따라서 버스를
지금 그 장애인들 이동 편의에 맞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버스 연한이 9년 또는 11년입니다. 네. 적어도 더 적극적이라면 9년에 되는 버스를 대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시내버스에만 한한 것이지 시외버스는 이제 개발을 해서 27년도부터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지금의 더 큰 문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동할 수 있겠지만은 네. 시외버스 등 해서 광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 2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2001년도부터 저희가 21년도 외쳤는데요. 이제 와서 27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의 예산에 지금까지 투정해서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하겠다는 예산이 237억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했겠다라는 것은 저희는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장애인들의 지금까지의 투쟁과 21년의 외침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을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은 계획일 뿐이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는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려대 강연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고려대 내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네. 이를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많이 슬펐죠. 예, 고려대를 총학생회에서는 취소했지만은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이제 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고려대의 그 교훈이랄까 그것이 진리, 정의, 자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 진리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대학에서 가지는 이러한 이 가치 기준이 지금은 저희들의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단지 불법과 합법이라는 이유로 총학생회가 취소한 것을 보고 참 슬픈 사회를 저희는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하철 시위 계속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를 만나서 이번 국회에 그나마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할 때까지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지하철의 출근길에 계속 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길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하겠다고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네. 세종과 제주 두 곳에서만 시범 실시하겠다 그랬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환경부가 이 보증금제에 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제도 취지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뭐 커피 진짜 많이 마시잖아요. 네. 저도 뭐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고 그쵸. 그중에 일부는 이제 사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이 연간 뭐 한 20-3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먹고서 잘 이제 회수가 돼서 재활용이 되면 좋은데 네. 사실 이게 뭐 테이크아웃하고 밖에 들고 다니다가 그냥 뭐 정류장이라든가 화단 이런 데 쓱 해서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회수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5%밖에 안 돼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쓰레기로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컵에다가 보증금을 붙이면 소비자들이 그 보증금을 받으러 다시 매장에 와서 컵을 반납하지 않겠냐.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취지였는데 그 이제 지난주 발표 내용은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국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베이커리에서 이 그 종이컵이랑 플라스틱컵에 보증금 300원을 붙여서 이제 그 보증금은 300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차 반납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브랜드의 커피면 그걸 어느 매장에 반납을 하든 상관없는데 네. B 브랜드에는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짜냈던 것으로 아는데 네. 또 정부의 최종 결론은 이렇게 좀 축소되는 방향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축소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네.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린 그 하신 것처럼 원래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는 그 해당되는 프랜차이즈라면 브랜드 관계없이 네. 어디서든지 소비자들이 반납을 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예. 이제 결과적으로 딱 그 제주와 세종에서만 그것도 특정 브랜드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것도 있고 또 시기에 관해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보증금제의 직접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면 2020년 6월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네. 그때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컵 보증금제에 대한 그 법적 근거를 이제 그 안에 넣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2년 6월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지난 5월 6일 날 이제 서울 뭐 한 매장에서 시연회도 하고 또 뭐 시범 사업 매장도 선정하고 네네. 하면서 이제 곧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막 풍겼단 말이죠. 근데 예. 사실은 그때도 언론에서 이 가맹점주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그렇게 냈죠. 그러다가 돌연 5월 20일 날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새 환경부 장관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이 질문을 던졌죠. 정말 이제 12월 1일은 2일부터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요일까지 딱 강조하셨어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는 합니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세종과 제주에서만 하게 됐고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던 겁니까? 이게 일단 소비자가 뭐 쉽게 반납하려면 뭐 매장에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뭐 무인 회수기라든가 이런 게 좀 곳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주들의 불만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게 다 쓴 컵을 이제 막 보관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이제 그 비용 문제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증금제라고 하면 그냥 소비자가 300원 매장에 갖다 주면 그거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용 컵을 가져가면 뭐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저 테이크아웃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돈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증금제가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 보증금액 300원도 있지만요. 여기에 이제 그 점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라벨비가 있는데요. 이게 라벨비가 컵 한 개당 6.99원씩을 이제 점주가 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회용 컵이 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보니까 종이컵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이즈 종이컵은 한 개당 20원에서 40원.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은 한 30원에서 50원 정도예요. 그러면 제조 원가는 더 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증금이 300원이니까 그럼 이 보증금을 노리고 컵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걸 매장에 갖다 주면
그러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증금을 그렇게 악용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비자가 음료 마시려고 산 컵만 보증금제로 우리가 넣자라는 취지로 이제 라벨을 붙이게 되고 그 라벨을 붙이는 그 이제 바코드 같은 거거든요. 예. 그 비용이 6.99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컵을 회수해 가면 뭐 재활용 업자가 뭐 재활용하고 할 때 그 처리 지원금도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컵에 따라서 4원 혹은 10원 이렇게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 즉 3원도 컵에 또 붙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컵 하나당 못해도 13.99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비용을 가맹 본사가 아니라 각 매장 점주가 내도록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사실 그 100개 이상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는 돈이 많을지 모르지만 네. 그 개개 점주가 또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 지우니까 그들의 이제 불만이 좀 많았던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은데 네. 왜 안 됐을까? 또 현실은 뭐 이해하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결국 네. 뭐 안 됐는데요. 네. 그러면 시범 실시를 하는 세종과 제주 두 지역은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해결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뭐 라벨비, 처리비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첫 지원할 테니.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시범 실시라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좁은 지역에만 일단은 네. 먼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0년대에도 한번 시행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아까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 기간 사실 엄청 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7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해서 뭐 응답자의 90%가 이 컵 보증금제 제도 도입에 찬성을 했다 이러면서 먼저 막 군부를 짚히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가 그 컵 보증금제를 포함해서 그 종합 일회용품 줄이는 종합 대책을 2017년 말까지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먼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가 아시겠지만 이듬해 4월에 이제 쓰레기 대란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수거 안 기억나요. 해가고 막 이랬던 예.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해 5월에 막 부랴부랴 종합 대책을 내면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컵 보증금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제 법도 개정해서 2019년에 본격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4, 5년 전부터 사실은 뭐가 진행을 했었어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도대체 뭐 했냐 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2000년대 시행했던 거는 이제 이름은 똑같이 보증금제였는데요. 이게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이걸 시행한 취지가 2000년대 초면 그때 막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자발적 협약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 뭐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매장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됐고 그때 이제 보증금이 50원이었는데 그 소비자가 이제 50원을 매장에 내면 이제 만약에 소비자가 그 돈을 다시 회수해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 매장의 수익으로 잡혔던 약간은 조금 지금이랑은 좀 달라서 결국 그래서 폐지가 됐죠. 그게 문제가 돼서. 근데 보증금제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네. 뭐 재원이나 돈 문제가 얽히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시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없습니까? 외국 사례 같은 거 잘 되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면 좋겠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미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회용 컵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증금제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품목에는 물론 보증금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건데요. 예. 소주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원, 맥주병은 130원씩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벨비니 뭐 처리비니 이런 논란이 사실 없어요. 예. 그 논란이 없는 이유가 아까 이제 일회용 컵은 워낙 그 단가가 싸기 때문에 이 라벨비를 굳이 붙여서 이게 이제 실제로 소비자가 쓴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유리병은 비쌉니다. 예. 유리병 제가 이제 5년 전 취재했을 때 소주병 하나를 새 거를 사는 게
143원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 200원 정도까지 그렇죠. 올랐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라리 새 병을 구입을 하느니 이거를 그냥 재사용을 하는 게 회수돼서 훨씬 재사용하는 게 이익이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오히려 더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사용하게 해달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비용 논란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좀 누가 이 비용, 라벨비라든가 아무튼 뭐 처리비 이런 걸 누가 그 돈을 낼 것인가 이 지불 주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품의 밸류 체인을 따졌을 때 가장 끝단에서 비용을 물도록 설계가 돼 있다. 예. 그러니까 맥주는 이제 병입이 된 그 상태. 그리고 커피는 커피가 잔에 담겨져 나올 때 그게 이제 최종 완성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맥주는 처리 단가를 우리가 잘 아는 뭐 땡땡 맥주 이런 맥주 회사들이 내는데 커피는 잔에 커피를 담는 건 각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점주에게 그걸 내게 되니까 사실 그래서 커피를 팜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본사인데 이번 모든 논란에서 본사는 사실 뒤로 다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환경부도 사실 이런 문제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본사의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제도를 가져가려면 또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생산할 때부터 어떤 부담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뭐 포장재 중에도 지금 뭐 금속캔이나 종이팩 이런 거는 그런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제 종이컵, 일회용컵 이런 거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거고 사실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소비자가 불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생산자한테 돈 내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일견 타당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문제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것도 그 제작사가 내야 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뭐 그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돌고 돌아서 결국 소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컵 보증금제는 뭐 언제 다시 본격화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고 뭐 이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이 좀 텀블러를 열심히 쓰고 또 뭐 컵 보증금제 말고도 뭐 다회용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좀 금지하는 걸 다시 강화를 한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여러 가지 병행을 하고 소비자 태도도 변화도 같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거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이 겹치는 네.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회용 컵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범 사업해서 하는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짜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네. 지자체 차원에서 작은 공동체 단위에서 한번 하는 방식들을 자꾸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구생활 벽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까지 제주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부산 18도, 철원 12도 등 전국이 12에서 19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10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 전 해상이 0.5에서 1.5m 내외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7도, 습도 8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아마 직장갑질 119란 단체 모르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직장 내 갑질과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만든 단체인데 출범 이후 5년 동안 노동자 인권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주노동 119란 단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 대상이 이주 노동자라는 점만 빼면 단체 구성과 역할은 직장갑질 119와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한겨울 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동안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334명을 상담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향신문이 기사 제목에 일그러진 코리안 드림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전하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소쿠리 40개를 채울 깻잎 4만 장을 따야 했는데 농장주는 소쿠리 하나라도 덜 하면 한 개당 1,500원씩 임금에서 깎았다. 사장이 비닐하우스 기숙사 화장실을 고쳐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볼일을 하우스 사이에서 본다. 이곳에 살며 월 25만 원을 내고 있다. 농장에 있는 여성 샤워실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 농장주는 이 구멍을 통해 샤워 장면을 엿보고 있었다. 이런 실태를 전한 신문은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은 영락없는 착취공화국이라고 전했습니다. 임금 체납이 만연하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고 농장주 가족, 친척, 지인 농장으로 강제 파견 보내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라고 제공하면서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농장주 동의 없이는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일할 환경은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하등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널 위해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에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널 위한 나의 기억이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힘겨운 어제들 나를 지켜주던 너의 가슴 이렇게 내 맘이 서글퍼질 때면 또다시 살아나. 그늘진 너의 얼굴이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외로움이 널 부를 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와줘.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으셨습니다. 김수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1802님, 이주 노동자의 문제의 핵심은 이주 노동자를 공급하는 한국인 브로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용주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기에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상담한 사례 보면은요, 그 사례 안에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농장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런 브로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합법을 가장한 이런 업체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봉고차에 태워서 데리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어느 한쪽에 농장주만 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좀 보장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356님, 깻잎 투쟁기를 읽고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이라면 살게 하지 않을 하우스 컨테이너에 월 25에서 35만 원을 받으며 살게 하는 우리 농촌의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다르지 않은 고향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귀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덧붙일 게 없을 정도로 좋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36,159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7월 초보에 비해서 이게 1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예. 제가 최근에 보니까 감염제 생산 지수가 0.8이에요. 그러니까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방역 당국에서 이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를 낮음이라고 평가했는데 요것도 12주 만에 낮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병상 가동률이 위중증 병상 같은 경우는 21%, 준중증 병상은 25%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이제 코로나 지정 병상들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네. 10월 7일까지 1,477개 병상을 줄이고 나머지 이제 지정 병상들은 중증이나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겨울철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 기간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원스톱 기간에 대해서 총합진료, 재택전화 상담관리, 일반 병상에 대한 자율입원 비용 등에 대해서 지원은 11월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지원을 하고요. 의사가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 상주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직접 방문하는 의료기동 전담반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달 11일 코로나19 계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걸 앞두고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률이 어때요? 많이 저조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를 대비해서 예약률이 0.1%. 0.1%요? 그쳤습니다. 3차 접종만 해도 이렇게 받으면 100만 명 넘게 신청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첫날 4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첫날의 예약자가 46,574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60세 이상이고요. 50세 이하의 경우에는 428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제 2가 백신이 되는데 초창기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과 함께 이 최근에 이 BA 새로 나온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2가 백신이 사용이 된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그 추가 접종으로 접종을 하고 나서 넉 달이 지났다 그러면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총 정부에서 예상하는 대상자가 3,966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제로 첫날 예약한 사람이 4만여 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조한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도 이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3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들도 많이 네. 있으시고요. 예. 게다가 이미 이제 대유행이 지나가면서 감염을 이제 앓고 나서 그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여름철 유행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이니까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나서 사실은 기침이나 이렇게 폐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후통에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좀 떨어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오미크론 하이 변인 BA.5에 대응하는 백신도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당장 이걸 지금 당장 맞는 것보다 좀 기다려서 맞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약률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 모더나 계량 백신은 그래도요. SK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출시한 백신보다는 예약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감염이 뭐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올 겨울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네. 이제 아르신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감기 아니야.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2-3일 콜록콜록하며 지나가는 감기처럼 코로나19가 증상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쉽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셔서 걸리면 알지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실제로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본명이 김민수라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뒤에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을 했고요. 본인의 잘못이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네. 경찰이 다른 마약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란 진술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게 됐고 지난 4월과 8월에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 호텔 등에서 여러 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예. 경찰이 보기에 이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지난 26일 저녁 8시쯤에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 돈 스파이크를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호텔방에서요. 필로폰 30g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돈 스파이크 측에서 이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네. 검거 당시에 혼자였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이 마약을 구매한 경위나 투약 이유에 대해서 취재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지금 돈 스파이크가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활동도 활발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홈쇼핑이 나와서 많이 이제 고기도 팔고, 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유혹에 빠졌을까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필로폰 1,000회분에 해당하는 양을 지금 30g을 압수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필로폰이 많으면 혹시 나중에 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소지하는 양이 많으면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고 특히나 실형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인데요. 네. 마약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징역 2년이 넘게 선고된 경우도 있었고 그걸 이제 이 사건에 비춰보면 실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고 하니까 어떤 변호사분은 3년 6개월 정도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3년 6개월의 실형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네. 실형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혐의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에 필로폰이 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약의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징역 3년형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인데요. 특히나 이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네. 이제 돈 스파이크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네네. 헤어스타일이.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머리카락이 없어도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모나 이런 것들에서도 검출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돈 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인물이 최소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마약 사범이 있는지 혹은 또 마약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이런 그 구매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연예인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여러 명이 더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과거 네. 사례에 비춰보면은. 네.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오늘 필로폰을 대량으로 들여온 밀반입 업자들이 조직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이 됐어요. 예,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마약 소식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강남능지에서도 뭐 마약이 뭐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제주에서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네.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 그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총량이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젊은 층의 투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온 일당이 잡혔습니다. 아직 팔지 못한 그 필로폰이 시가로 97억 원어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었는데요. 화장실 천장에다가 이걸 숨겨놨었는데 그게 네. 이제 찾게 됐고요. 또 일부는 또 냉장고 안에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원룸 2군데를 계약을 한 다음에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루 살아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마약을 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닷새 동안 모텔 가서 또 며칠 있다가 예. 다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원룸에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주로 이제 이 조직들이 마약을 판매한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필로폼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어요. 네. 9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특정해서 검거를 하게 된 건데 이미 해외로 2명이 도주를 했습니다. 이 공급 총책을 비롯해서 핵심 피의자 2명이 지금 이 해외로 도주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를 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공급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A씨 같은 경우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잡힌 것만 해도 2.4kg의 분량이었었는데 네. 이 분량이 유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700g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지고 들어온 마약의 분량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지난해 10월부터 SNS로 구매자랑 연락을 하고 특정 장소에 이제 마약을 갖다 두면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네.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주로 이제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다 검역에 통과가 안 될 텐데. 네. 그리고 뭐 배를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배를 들어오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워낙 양이 많아서. 네. 어떻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유통 전에 대부분 적발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도심에 반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공이나 선박 이렇게 그 배 아래에다가 숨겨서 밀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얼마 전에 보도된 건 사람 몸 안에다 넣어가지고 들여온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관세청에 적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우리나라라고 반입하려던 마약을 35건을 적발했는데요. 이게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었는데 국제우편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83%. 그다음에 특송 화물이 11%, 항공여행자 휴대폰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우편물에 실린 과자 상자에 마약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제 특정 화물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반입을 이게 걸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태국이나 캄보디아처럼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특히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요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얘기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점점점 마약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최근에 그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 걸러가지고 인구 대비 네. 검사하잖아요. 많이 늘었다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 한 고시원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살해 용의 작업을 체포됐어요. 네.
그 범행 현장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사우나에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발견될 당시에 70대 이 고시원의 주인인 이분은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고시원의 건물 소유주이기도 하고요. 이 건물에서 가족들과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라고 오빠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고시원에 출동해서 보니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도 목격자들에 의하면 예. 어디 가신다는 걸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시를 준비하면서 9년 동안이나 9년 이상 이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범인이었는데 예. 살해 뒤에 통장하고 현금 10만 원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도망친 용의자는 12시간 만에 잡혔는데요. CCTV를 확인해서 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한 사우나에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방을 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살인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하고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다고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로 이제 죄명을 변경한 상황인데요. 강도 살인죄가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피해자가 세입자하고 크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 왜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아직 거기까지는 뭐 네.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용의자가 아르바이트하면서 고시원에서 생활해왔고 또 지금 그 고시원 주인이 그걸 좀 배려한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지금. 네. 이 사람이 직업이 없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 건물주분이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고 주변 분들의 설명으로는 피해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이제 방을 빼겠다면서 열쇠를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비명 소리를 듣거나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경찰에서는 금품을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무게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글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요. 네. 어떤 목격자를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의 아버님이 다치셔가지고 그 뺑소니 범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글인데요. 9월 네. 24일 오전 8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 신도림역 부근의 대림유수지 도림천 운동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아버님이 전동 킥보드라 충돌한 사고를 당했는데 예. 충돌하거나 정신을 잃었고요. 지나가던 보행자 정신을 잃은 이분을 일으켜가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지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킥보드 운전자로 알려졌는데 이 운전자가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유 킥보드가 아니라 개인 킥보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해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앞니가 깨지고 목뼈하고 두개골이 금이 갔고요. 왼쪽 이마가 찢어지고 좌측의 쇄골이 골절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목뼈 손상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도 우려되는 아주 심각한 그래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손상이 입을 정도면 최소 킥보드가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다. 의사 선생님의 소견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속도 제어가 풀린 킥보드라는 생각이 든다는 추정의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가족분들은 이 뺑소니 범을 못 잡을까 봐 굉장히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날 목격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목격자분한테 제보를 부탁드린다.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술이 끝났는데 통증하고 뼈가 금이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때 이 킥보드 사고 많았다. 또 킥보드를 예를 들면 안전장치 없이 타는 것도 네.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소지랑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4개월인데요. 여전히 이 무면허, 무헬멧 운전들이 되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만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규 위반 건수가 45,648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과된 누적 범칙금이 12억이 넘어요.
이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입법도 좀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전운행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종 안전장치들 헬멧이나 이런 거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이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파란 가을 하는데 구름도 거의 없고 저녁 되면은 노을이 쫙 지고. 네, 맞아요. 혹시 이런 좋은 날씨 어디 안 다니세요?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집, 회사, 운동 이 정도로만 전전하고 있고요. 퍽퍽하게 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다녀온 여행지 사진을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진행자님께서도 혹시 여행 가면은 사진 많이 찍으시는 편이세요? 좀 젊었을 땐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잘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셀카는 더 잘 안 찍으시겠네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가족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사진이 혼자 없는 거예요. 찍은. 네. 네. 저도 사실은 요즘 카메라 필터도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그런 것도 안 쓰시겠네요. 아니요, 근데 알아요. 네. 어떨 땐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깔아놨다가. 네. 굉장히 재미있는 필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두 장 찍어보다가 또 어느새 잊어서 네. 그냥 뒀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네. 유혹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한 해가 더해질수록 계속해서 잘 뭔가 제 사진은 안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를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이제 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여행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사진으로 기록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근데 예전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카메라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사진을 남기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풍경도 남기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대신에 자신의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소수였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맞아요. 화가가 뭐 이렇게 막 많이 있던 시절은 그렇죠.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버튼 한번 찰칵 누른다고 그 기록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사진들은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찍을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림은 인물을 담아내려면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사람도 시간을 오래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가 대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왕 임금의 초상화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귀족들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폼 잡고 칼 탁 차고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남기던데요. 네. 아까 풍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 인물만을 담아낸 최초의 초상화는 기원 전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장례 관습 문화로 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이제 파윰 미라 초상화라고 해서 예. 그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인공적으로 시신을 보존 처리해서 미라로 남겨두는 곳 옆에다가 예. 이제 초상화를 같이 그려서 보관을 했던 때가 이제 최초의 초상화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을 그리는 초상화 문화는 이렇게 기원 전부터 있어 왔는데 소위 말하는 셀카, 셀피 이런 것들 내 모습을 남긴 초상화는 그중에서도 자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최초의 자화상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분명 어려운 질문이라 정답을 그러게요. 맞히실 거라고 상상은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 않고 한번 여쭤보고 찍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네.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네. 시작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찍어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닌가요? 이게요, 재밌는 게요. 누구나 자기 얼굴을 그리려면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얼굴을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거울을 내가 인지를 못할 시절부터 보다 보니까 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누군가 그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뛰어든 나르시스도 있었지만 이런 물 거울 말고요. 유리 거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중세 시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거울의 발달도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청동 거울처럼 금속성 거울을 썼고요. 예. 대신에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사물을 더 또렷하게 비출 수 있는 유리 거울이 중세 시대에 등장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사실 중세 시대는 신이 중심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폭 속에 감히 인간의 모습을 그릴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14세기에 베네치아에서 유리 거울을 만들었다가 16, 17세기에는 이제 그 전 유럽의 싼 값의 거울이 보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술가들의 자화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리 거울이 더 빨리 발명이 되고 보급이 잘 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자화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거울의 발달과 이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조합해서 결국에 자화상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로 그러네요. 넘어가는 그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술사 속에서요. 자의식을 가진 최초의 자화상으로 꼽는 것은 네. 자화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뒤로 독일 화가. 알고 동파나 계시네요. 기억나요. 네. 이건 왜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알고 때 계시죠?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뒤로는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왜냐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태생의 그러니까 1471년에 태생한 독일 출신의 화가이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미술사를 배울 때는 중세시대 다음은 르네상스야. 그쵸. 그리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꼽혔어. 그곳에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듀러의 동파나를 기억하시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데요. 많이들 기억을 잘 못하시고 듀러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네? 이러시는데 그럼 공부하고 상관없이 가끔가다 이상하게 기억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요. 이 듀러는 미술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화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자의식을 갖고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았고요. 사실 중세시대의 화가는요. 오늘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공업자 같은 그런 직업에 불과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약간 신화적 속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는데 네. 듀러는 화가로서 자신의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남달랐던 거예요. 예. 마치 신이 세계를 창조하듯이 예술가인 자신은 그림에다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의식과 자기애가 강해서 그 모습을 자화상으로 고스란히 남겨놓게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러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마나 네. 자의식과 힘으로 그려놨을까? 네. 그 이제 13살부터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전에도 예술가들이 자기 모습을 아예 안 그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큰 그림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를테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서는요. 그 여러 명이 이제 아테네 학당에 있는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 막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것에 한쪽 가장 구석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화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이거 내가 그렸어라고 하는 것처럼 숨겨놓은 거죠. 그래도 대놓고 그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네, 조그만하게 마치 어디. 보물찾기처럼. 예. 또한 얀바네이크라는 작가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는요. 두 부부가 이렇게 서 있고 벽 뒤쪽으로 거울이 있는데 그 조그만 거울에 작게 그러니까 부부가 서 있으면 그 앞에 작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화가가. 네. 그 화가의 모습이 그 거울 안에 잘 보면 또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얀바네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거기에 글귀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림을 그린 인증으로서의 자신을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듀러의 자화상은요. 우리가 보통 자화상, 셀프 포트레이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화면. 네, 네. 그러니까 정면에 사람이 약간 반신상, 약간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옆을 보면서. 맞아요. 그렇게 꽉 차 있는 것이 초상화
자화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작품 전면에 한 명의 인물이 꽉 차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독자적인 분야로 확립한 최초의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살부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해서 여러 점을 남겼는데 네. 그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은요. 1500년에 그린 그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화려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 시대에 모피코트 입었다 그러면은 요즘도 뭐 돈이 조금 있어야 되지만 네. 좀 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실제로 뒤로는 그 당시에 그 초상화가로서 굉장히 잘 나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더더욱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마치 플렉스 문화. 모피 갖고 모피코트 네. 입고 자 이제 거기에 비치는 그림을 또 자기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한껏 뽑는 표정과 자세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니까 일상에서 찍는 사진 말고 오늘 스튜디오 잡고 한번 기념사진 찍자 하면 그날 이발소도 가고 머리도 그렇죠.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막 사서 입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졸업앨범 찍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남기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뒤러가 이 자화상을요. 29살 생일을 맞기 전에 그렸는데요. 그 제목처럼 화려한 모피코트 차림을 하고 재밌는 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졸업 앨범 찍을 때라던가 이럴 때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초상화들이 완전 정면보다는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약간은 반사선, 반측면의 그런 초상화들이 많은데 네. 이 작품은요. 완전 대칭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그 도상을 그리는 그 방식이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네요. 신을 그릴 때 그렸던 그런 초상화법이거든요. 딱 정면에서 이렇게 머리 네. 조금 긴 모습으로. 네, 맞아요. 심지어 이 자화상은요. 재밌는 게 헤어스타일도 곱슬머리로 이렇게 길어요. 그래요? 그래서 얼핏 비슷하네요. 보면 정말 이거는 신을 그린 건가? 예수의 초상화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되게 네. 성스럽게 엄숙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피를 만지듯이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또한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에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제스처와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굉장히 신격화해서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작품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글자를 적어두었는데요. 왼편에는 알브레이트의 A와 뒤러의 D를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심볼, 사인과 이제 1500이라고 하는 연도를 적었고요. 우측에는 문장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이 뉘른베르크의 사람 알브레이트 뒤러 28살에 원래의 혈색 그대로 나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자식과잉이 틀림없긴 한 것 같은데. 근데 혈색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어색한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컬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네. 당시에는 색채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술 작품에 사용하는 물감은요, 이제 그 물감의 색채를 내기 위해서 안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흙 혹은 나무를 태운 목탄, 석회나 뼈, 암석 같은 그런 천연 물건, 그러니까 천연 물품에서 천연 재료를 추출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납이나 구리 등 금속물에서 추출하는 걸로 변화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 염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튜브에 담긴 물감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막 형광색 컬러라던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쓸 수 있는 색도 늘어나는데요. 당시에 쓸 수 있는 색은 좀 한정돼 있었겠죠. 근데 본인의 혈색을 그대로 잘 컬러감 있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 또한 초상화를 그리는 예술가로서 나 이만큼 잘 그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적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뭐 예전에 크레용 색깔 자랑하듯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하여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뭐 셀카 찍고 뭐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정하는 작업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자화상도 좀 혹시 그랬어요? 아, 정말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보통은 포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혹은 이제 요즘에는 필터가 아예 잘 나와서 실물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전 사람도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사람의 본능 욕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우선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인상주의부터는 미술가들이 카메라처럼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에서는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카메라 발명 이후, 인상주의 이후의 예술가들은 사진과는 다르게 변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셀카의 필터처럼 뭐 예쁘게 더 멋지게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 기법대로 그렸기 때문에 어떤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포샵 관점에서 그런 필터 사용과는 조금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를테면 고흐의 자화상 보시면 본인의 모습을 꽤 닮게는 그렸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사진 같은 초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진짜 그림 같죠. 네. 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는요. 얼굴을 아예 해체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예를 들면 피카소의 작품은요. 본인이 입체파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화상도 굉장히 이렇게 입체파스럽게 조각조각 내서 그린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VV를 다 쪼개가지고 다시 다시점으로요. 것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왜곡이 되고 변주는 되었지만 예쁘게 멋지게 보이려고 보정을 했나 이런 거는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상주의 이전의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때는 또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실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화상을 그릴 때 자체적으로 좀 필터 기능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쁘게 나오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네. 근데 그 포샵이요. 꼭 형태의 왜곡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필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려고 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예쁘게 뽀샤시하게 보이려는 필터보다는 뭐 풍경 같은 거를 찍더라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필터라던가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뭐 조명빨, 네. 배경빨, 뭐 이런 거요. 네, 분위기상.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화가가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릴 때. 아, 그래요? 네, 빛과 색채를 통해서 자화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만들어낸 작가가 렘브란트라는 작가인데요. 1606년 태생의 이제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죠.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고요.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을 했는데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탈리아로 밝다라는 뜻의 키아로와 어둡다는 뜻의 그 오스큐로의 합성어이고요. 명암의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그 대비 효과를 극적으로 극대화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드로잉까지 합치면 뭐 100점 가량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셀카 중독. 이라고 할 수가 셀카 있겠죠. 중독이요? 요즘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근데 렘브란트 자화상 보면은 약간 브라운 톤? 약간 어둑어둑하고 좀 칙칙하거든요, 느낌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에 빛을 받은 것처럼 밝게 그리되 주변 배경은 이제 어둡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얼굴이 45도 근처에서 조명을 비추면요.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겨서 인물의 얼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얼굴의 윤곽은 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의 조명 처리를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해서 반대로 사진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약간 야경콘 같은 느낌. 네? 야경꾼이라는 그림 있지 않나요? 네네. 그 그림이 약간 잘 그런 아시네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얘기도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할 게 많은데 그게 그 야경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대낮에 그 방위대, 군의대, 민의대 지금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을 표현을 한 건데 추후에 그 바니쉬 처리한 게 때가 타고 시간이 지나서 어둑어둑해진 거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대부분의 자화상이 그렇죠. 실제로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렘브란트가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그 분위기 조성은 조명빨처럼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예. 얼굴 자체를 막 그렇게 미화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렘브란트는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나중에는 예. 사람들한테 이제 막 파산도 하고 이러면서 잊혀진 화가인데요. 젊었을 때의 자화상은 굉장히 이렇게 자의식 과잉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을 그렸는데 마지막 말년에 그린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남루하고 비참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한 게 보입니다. 그 자화상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약간 좀 얼굴도 막 피부도 굉장히 안 좋고 울룩불룩하고. 네, 맞아요. 그런 그렇게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미화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술가로서의 삶, 내면의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에 연륜이 묻어나는 것도 아닐까.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자화상은 그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자기의 그런 내면에 있는 현재 상황까지 전부 다 자화상에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계속 포샵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자화상으로서 약간 그런 이렇게 포샵 필터 이런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없어서 제가 초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네, 어떤 얘기요? 네, 그 초상화는요 보통 귀족들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멋지게 나오기를 바라겠죠. 그쵸. 왜 우리가 그 이제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소개팅용 사진 같은 거를 공유를 할 때 내 모습보다 조금 훨씬 잘 나와서 실제로 보면 날 못 알아보더라도 우선은 예쁘고 잘 나온 거 붙여야지 그런 거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듯이 네. 과거에는요 왕족들이 초상화를 보고 누구를 만나볼지 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 당시 네. 뭐 사진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족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망이 커서 미리 초상화를 받아보고 나이, 외모, 체형, 건강 상태 이런 거를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에서 클리브스 앤이라는 어떤 여성을 보고 초상화만 보고 당장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중매를 설려고 그러면 저 그림을 갖고 와봐요. 초상화를 먼저 보고 네, 결정을 그렇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초상화를 보고 결정을 했는데 앤이 영국에 도착하던 그날 헨리 8세는 앤의 그 실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상화를 너무 미화해서 그려서.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6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아니,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고, 네. 오히려 지금은 약간 더 용인되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도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속에 활동하는 제 부캐입니다라거나 실물과 다른 경우가 꽤나 있죠. 자화상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네. 사람의 욕망과 그런 게 어떤 예술 작품에 투영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네. 이렇게 막상 투영된 모습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근데 그 필터를 써서 사진의 실물과 좀 사뭇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는 못 알아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후에 카메라가 생겼을 때 그때 자화상은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현대미술까지 계속 발전해 오는데요. 예. 아까 사례로 드렸던 그런 이제 인상주의나 입체파 이제 이런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현대미술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피를 추출해서 자신의 얼굴을 조각상으로 만든다거나 예. 아니면 얼굴에다 이상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프랑스의 생트 오를랑이라는 작가는 예쁘게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걸어 다니는 자화상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자화상 얘기를 언제 다시 기회 되면 우리 한 번 더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 볼까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아누 파르타넨의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입니다. 작가는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핀란드 여성입니다. 그녀는 경쟁, 서둘러 일하기, 빡빡한 일정을 싫어합니다. 미국에서 매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치우는 무진장 바쁘고 정열적이고 자신만만하고